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텐진 땅이 갑자기 가라앉았다. 2. 한국산 반도체 안사. 중국. 한국의 충격 발표. 3. 미. 한이 우리보다 2배 빨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발언을 감싸며 중국 관영지가 한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냐 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나? 중국은 한반도에서 혼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바라는 이유는 사실 요즘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안과 혼란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 불안정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더 큰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 역시 중국에 큰 압력을 준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와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의 불만과 불안정한 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외교적인 수위를 높이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고를 내리는 발언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에 한국은 신중한 외교 정책과 현명한 대응을 통해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내부의 불안정한 상태를 감안하여 외교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텐진에서는 무려 4,000명이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인민들의 물만이 폭발 직전에 달했습니다. 중국 텐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치마에 금이 가고 아파트 벽체가 갈라지거나 기울어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텐진시 진난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곳곳이 내려앉아 균열이 생겼으며 2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은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봐도 심각할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겁에 질린 이 아파트 단지 주민 4,000명은 지난 1일 새벽 아파트를 빠져나와 아직까지 호텔 등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아파트 벽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지더니 얼마 되지 않아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들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맞은편에서 대규모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단기간에 이 정도 치마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식 부실공사가 대형 참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는데요. 코로나 봉쇄 조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중국 공산당을 적잖이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6터부터 24세의 실업률이 20.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젊은층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CNN은 자체 추산 결과 올 3월 중국의 젊은 실업자는 1,100만 이상이라고 심각한 것은 공산당 핵심 지지층으로 물리던 2000년 이후 출생자 링링어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구호가 등장한 대학생 백지 시위도 단순히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중국의 물왕,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후 백지 시위를 겨우겨우 틀어막았는데 지지층인 링링어우의 참담한 실업률이 발표되자 공산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중국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를 뜻하는 링링어우, 수기우는 10대 후반터부터 20대 초반을 형성 중이며 이들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으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돼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로 가슴이 철렁했던 중국 공산당은 이후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했고 링링어우는 그 어떤 세대보다 애국주의, 공산당 지지층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링링어우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 즉 주링어우, 구령우까지 이들은 모두 학창시절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했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린 세대입니다. 교사들은 이들에게 공산당 덕택에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의 청년들이 막상 자신들의 취업할 시기가 오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청년들이 공산당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쿵이지, 공을기, 문학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소설미디어에 스스로를 쿵이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자주하는 글을 올리는데, 쿵이지는 중국 근현대 작가 루신의 단편소설 쿵이지의 주인공입니다. 청나라 말기 지식인 쿵이지는 과거 시험에 연연하다 밥벌이조차 못합니다. 생계를 위해 도둑질까지 하면서도 선비 신분을 상징하는 낡은 장삼을 끝내 벗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지금 중국 청년들이 고학력 대학 졸업장 골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스스로를 쿵이지에 빗대 자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급해진 공산당은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대학 졸업자를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광둥성의 경우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대졸자들은 농촌에서 풀뿌리 간부, 기업가 또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캠페인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외부에 대놓고 경고장을 날리며 핏대를 세우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인민들의 불만을 한국으로 잠시나마 돌리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한국 총수출액 1위 시장이 20년 만에 중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우리 총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총수출액 1위 시장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교역 규모 6위의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이 기술력을 제공하면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전략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를 넘은 기술 카피와 한한령 등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한국 기업들은 순식간에 탈중국을 완료해버렸는데요. 얼마 전 실제로 중국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는지 그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기를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1년 전 제시한 시점이었던 2032년보다 7년이나 더 멀어진 것입니다. 현재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미국과 교역을 늘리는 나라들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 10곳 중 6곳은 탈중국화를 진행 중이며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로 공장을 속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가장 적극적으로 탈출 중입니다. 이미 인도에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고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도 중국이 아니라 인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랜 기간 공고히 지켜온 세계의 공장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들인데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더욱 더 멀어졌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결정타를 안기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배터리 산업의 치명적인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IB, 모건 스탠리가 CATL의 성장세 둔화를 우려하며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자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CATL은 지난 7일 장중 한때 전일 대비 7% 가까이 급락한 204.45위안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고 이후 낙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CATL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4위안에서 180위안으로 16%가량 내린 이유는 CATL이 북미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시행 중인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가 중국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곳일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게 전망했습니다. 잠재적인 지정학적 국가 안보 위험은 중국 배터리 제조기업의 글로벌 확장 계획을 지연시키고 경쟁 상대인 한국 기업들의 확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며 한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은 과연 테슬라가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산 CATL 배터리를 쓸 것인가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실제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모델 Y와 모델 3의 일부 차종에 CATL 배터리를 탐재하고 있지만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로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테슬라가 계속 CATL을 고집할까 하는 것인데요.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중국 배터리 기업을 거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처럼 안으로는 청년 실업이 위험 수준에 달했고 밖으로는 미, 중간의 대림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지금 중국은 한국을 자극할 게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대안 찾기에 골몰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시닝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블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 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D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부터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폭을 13%부터 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폭도 5%부터 10%에서 8%부터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D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부터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D램 역시 구글, 메타, 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D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부터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 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더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KF-21은 마지막 단자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함과 동시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장에라도 KF-21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KF-21이 대한민국의 전투기로서 우리 영공을 수호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하지만 이를 주목하는 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외산 무기 체계 도입은 기종 선정부터 계약까지만 따져도 5터부터 6년이 걸리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에 발 빠른 나라들은 벌써 KF-21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은 KF-21 개발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기회를 10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국제적 영향력도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을 텐데요. 천만다행히 양산에 대한 고민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KF-21 양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KF-21 양산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은 역대급 대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15개월이 넘게 지속하고 있는 두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만 침략 야욕으로 불이 붙은 아시아, 또다시 유혈 갈등이 시작된 중동 등 전 세계가 심각한 만보 불안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에 여력이 있는 사실상 모든 나라가 국방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방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지정학적인 긴장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 예산을 재편성함으로써 첨단 무기 개발 및 획득, 기술 혁신, 국방 관련 인프라 형성 등의 국가의 총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흐름은 방위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국방 예산은 최소 2조 2천억 달러, 하나 약 2,9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총 예산이 약 44조 원이니 대한민국의 수도를 65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고작 10년 만에 국가 방위라는 단한 분야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당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방위산업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 체계를 수출한다는 건 곧 한 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수출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호황이 계속될수록 첨단 무기 개발도 가속화될 텐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거대한 흐름은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되려 탑승자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무기 체계의 성능, 가격, 신속한 남기 준수 능력을 모두 완비한 나라만이 역대급이라는 방산시장 호황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방산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들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압도적인 군사 강국이자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은 탄약류와 미사일 재고에 허덕이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주요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자국의 전력 공백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세대 교체를 이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현재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무기 체계, 빠른 납기 능력, 완벽한 후속 지원 능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액 또한 23조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8%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랐습니다. 수출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177%가 증가하면서 1위에 올랐죠. 해당 수치가 2017터부터 2021의 실적만 반영된 기록이라는 걸 감안하면 실로 폭발적인 성장세인데요. 이런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 안에 대한민국이 4대 방산 수출국에 등극할 수 있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빼놓고 국제 방산 시장의 흐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냉전 종식과 함께 군비를 축소했고 대량의 신뢰성 높은 재래식 무기 체계보다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적성국인 북한과 직접적인 군사 대치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지상전에 필요한
화력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상비군을 무장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해 항상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덕분에 생산 능력과 납기,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러한 작정들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당면 과제가 시급한 나라들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상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200대 이상의 전차, 자주포와 곡사포들 모두 합해 무려 11,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 등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미 육군이 보유한 주력 전차가 2,300대, 포병 전력은 5,000대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얼마나 막대한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량만으로 전투력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규모 면에서는 미국에도 전혀 꿀리지 않는 게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항공기술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전투기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KF-21위 등장 그리고 FA-52 선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투기는 단숨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FA-52 준수한 성능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빠른 배송 일정으로 인해 해외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폴란드의 경우 대한민국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23년 8월에 FA-50 초도분을 인도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에게 F-16을 2030년은 되어서야 인도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단대 비하면 경이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심지어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중고 판매를 추진했다가 공대지 능력이 전무한 데다 높은 유지비와 내구성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탈락했습니다. 즉 기체의 성능, 신뢰성, 빠른 납기를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과 FA-50이 유일했던 건데요. 이제야 첫 번째 국산 전투기를 시험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탄탄한 수출 기반이 잡혀 있다는 건, 그러나 여기에는 알고 보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생산 공정과 공급망 관리를 확립하여 항공기의 제조 및 조립 단계를 상당 부분 간소화했는데요. 또한 국내 생산분과 수출분에 따른 생산 경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효율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근면 성실함이 FA-50의 빠른 납기를 가능하게 만든 건데요.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KF-21도 FA-50이 긍정적 사례를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KF-21의 최대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일례로 KF-21의 경쟁 기종으로는 F-16V를 들 수 있지만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부터가 현재 각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록 기존 F-16 생산 설비를 폐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극약 처방을 놓았지만 그마저도 월 최대 생산 대수는 4대가 한계입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대당 8천만 달러, 하나 약 1,050억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 비단 F-16V뿐만이 아닙니다. KF-21의 또 다른 라이벌인 F-15EX는 당초 예상했던 미 공군의 도입 수량이 144대에서 48대로 급감하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으며 F-A182, F는 생산설비 폐쇄 예정이라 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라팔은 2015 카타르가 2억 9천만 달러에 도입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코스트이긴 하지만 4.5세대 전투기 1대의 가격이 3천억 원에 육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의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으니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한 KF-21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개발사인 KAI는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도입국이 원하는 시기까지 납기를 해줄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KAI의 고정익동 생산 라인에서는 FA-50과 KF-21을 제작하는데요. 조립 진행 단계는 다르지만 30만 개 이상의 부품이 결합하는 과정은 자동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KF-21의 주익은 조립하려면 3,400여 개의 나사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숙련된 작업자라고 하더라도 구멍 하나 뚫는 시간이 2분 30초가량 걸렸지만 지금은 25초면 충분합니다.
KAI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로봇 체계를 활용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생산 시간을 단축하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동체 자동 결합 체계를 이용하면서 동체에 날개를 붙이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라인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더 높여 0.7대 정도에 불과했던 KF21이 월 생산 대수가 내년 6월이면 월 평균 최소 2대에서 최대 3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제기를 만드는 단계여서 생산량보다는 안정성에 집중했지만 잠정 전투용 적합 평가를 받고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으니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밀듯 밀어닥치고 있는 수출 물량에 대비해 KF21 제2 공장 부지도 건설을 계획 중인데요. 아주 직관적으로 월 최대 6기의 KF21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고 KF21의 1호 시제기가 출시될 때까지 KAI와 방사청은 갖은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국내 연구기관들도 KF21을 개발하기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경제성도 부실하다며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KF21은 본격적인 양산과 함께 밀려올 수출 물량을 위한 생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는데요. 앞으로 KF21이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